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세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어느덧 10번째 시간입니다. 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허이루고요. 오늘 또 이 시간 채워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민주당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10회 축하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버텼네요. 네. 예. 자, 그리고 오늘도 김태현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부득이하게 일정을 바꿔서 도저히 맞추질 못했는데 오늘 다시 우리 원년 멤버가 돌아오셨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뭐 서두각설하고 오늘은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이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세 분이 주제를 다 주셨었는데 오늘 오후에 있었던 속보 관계로 우리 녹화가 오늘 정상적인 월요일 녹화인데 모든 걸 다 캔슬을 하고 그렇죠. 이 주제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편입니다. 예, 정치인싸 특별편의 주제는 바로 조국 장관 전격 사퇴입니다. 예. 오늘 이제 엠바고가 거의 정오 이후에 그 2시 엠바고가 걸려가지고 조금 얘기는 돌기 시작을 했었고 정확하게 이제 2시에 발표가 됐었죠. 사실 오늘 오전에는 그 검찰 개혁과 관련된 것들을 아주 좀 더 디테일하고 그리고 좀 실행 가능한 선까지 어쨌든 좀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뭐 점심 뭐 도시락을 먹으면서 뭐 그 얘기를 했다고 해요. 조국 장관이. 그리고 2시에 전격적으로 이제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일 궁금한 게 민주당 쪽에서는 조금 예상을 하셨던 내용입니까? 그 고위 당정청 협의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제가 뭐 고위당정청 들어가는 멤버는 아니라서 네네.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도 주변에 이렇게 들어보면 거의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상당히 좀 당혹감 내지는 그렇죠. 충격 이런 지금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조국 장관이 계속 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걸 발표했고 사실은 오늘도 그걸 발표했었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시행령이라는 이거를 내일 뭐 상정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도 뭐 우리 정치인사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부인이 만약에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뭐 소환이 되는 게 분기점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얘기는 많이 했지만 어찌 보면 지금 뭐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뭐 국감이라든지 이런 건 그렇게 핵심적인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네. 그렇죠. 그렇다 본다 그러면 약간 갑작스러운 면이 있죠. 그리고 뭐 여러 다른 언론에서 뭐 또 보면은 대부분 이제 패스트트랙 정도를 그래도 국회에서 입법 정도를 하면 그리고 그 시점을 뭐 10월 말이나 11월 이렇게 잡기도 했거든요. 결국은 검찰 개혁에서 중요한 게 이런 뭐 제도적 이런 관행이라든지 시행령 불령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입법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사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처럼 이제 부인이나 본인에 대한 어떤 수사라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통과되면 뭐 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두 개가 다 안 된 상황에서는 굉장히 약간 의외죠, 사실은. 사실 이게 검찰 개혁과 관련된 게 결국은 이제 여의도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조국 장관이 만약에 이제 사퇴를 한다면 여의도에서 또 그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계기는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나눴던 기억이 나요. 김태우 변호사께서는 오늘 좀 전격적인 조국 장관의 사퇴를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조금 놀랬죠. 저는 딱 드는 생각이 아까 이제 현근택 변호사님 조금 다른 건데 내 법무부 국감이 부담됐나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타이밍이 참 애매한 게 애초에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이제 지나서 한 얘기지만 아예 임명 처음에 딸 문제가 나왔을 때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언론에서 딱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본인이 살아온 길을 아니까 이게 여기까지 들어온다는 얘기는 다른 것도 많이 들어오겠구나라는 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나 다 좀 약점들이 있는데 그때 아마 본인이 저 안 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이라고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한테 부담을 덜 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일각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에 저 조국 수석이 들어가가지고 대통령한테 저 괜찮습니다. 벌금 문제 없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대통령 임명했다는 이제 뒷얘기 나오잖아요. 확인은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지만 그때 아마 조국 수석이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아주 이렇게까지 막 한 달 동안 막 온 나라가 거기에 휩싸여서 서초동을 몰려가고 광화문 몰려가고 이런 걸 안 했을 건데 제일 아쉬운 거고 그러면 이왕 버텼으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현근택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그 수사가 마무리될 때 그때 이제 대통령이 빼는 게 사실 명분이 있었거든요. 검찰이 부인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뭐 아직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 아니지만 어느 정도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볼 때 부인이 이렇게 되는 이상 법무부 장관 유지하는 게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분으로 빼는 게 있었다고요. 근데 오늘은 사실은 시기는 좀 뜬금없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왜냐하면 왜 법무부 국감이 부담되냐면 청문회 국감은요 위증해도 처벌이 안 돼요. 근데 법무부 국감은 국정감사기 때문에 위증하면 처벌이라고요. 근데 예전에 청문회 때 저 조국 당시 후보자의 워딩을 보시면 딸과 부인한테 확인했더니 이렇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설사 거짓말로 밝혀지더라도 나는 딸한테 들은 대로 한 거지 내가 파악한 거 아니야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내일은 사모펀드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이 문건 위조에 대해서는 서울대. 그 이후에 서울대랑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서는 파일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딸아이한테 확인해봤더니 인턴 열심히 했답니다. 봉사활동 했답니다. 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내일은. 그래서 저도 내일 국감 있으면 어떻게 빠져나갈래나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전격적으로 사퇴를 발표했다. 그걸 보면 내일 국감에 출석하는 게 부담된다? 그게 잘못하면 개인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한테까지도 굉장히 눈을 끼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전 생각을 좀 해봤고 왜 제가 오늘도 전격적이라고 그랬냐면 어제 당정청 협의 나온 조국 장관 얘기 보세요. 오늘까지는 장관이라더라고요. 공식적으로. 내일부터 전 장관이래요. 보시면 이번에 끝을 보겠다고 그랬나? 검찰개혁? 내일 그만둘 걸 마음먹은 사람이 검찰개혁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도 아니고 끝을 보겠다라는 워딩을 쓴다는 거 끝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제 그 말을 하는 시점에도 조국 장관 머릿속에는 사퇴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밤과 오늘 사이에 뭔가 여건 핵심에서 큰 변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사퇴 시기가 좀 뜬금없다고 봤어요. 저는 어쨌든 그 지금 뭐 피의 사실 유포하지 말라 그러고 수사 진행 상황을 밖으로 빼지 말라고 하니까 뭐 수사에 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변곡점이 있었는지 저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어제 했던 워딩으로 봤을 때는 김 빼는 워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운을 팍팍 불어넣는 그러니까 풍선에 바람 넣는 워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수사에 어떤 변곡점이 생겼을 거다라는 유추를 저는 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정경심 교수가 이제 사실상 5차 조사를 받는 날이었고 수사를 받는 도중에 이제 이런 일이 결정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는 정경심 교수 측에다가 검찰이 제시한 또 다른 물증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았는가. 그래가지고 정경심 교수 측에서 판단하기에도 봤을 때 더 이상 이걸 진행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을 개연성이 제일 높고 왜냐하면 저도 국감에 관해서 부담은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뭐 국감에 대해서 위증죄가 추가됐다 하더라도 그 전에 청문회도 사실 대국민 방송되는 상황 속에서 거짓말하는 게 부담이 덜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처벌만 한다는 말뿐이지. 그리고 국감은 어차피 다가오는 일정이었고 또 국감은 오히려 그 사전에 정보를 캐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야당의 어떤 의원들이 어떤 정보를 득하고 있다는지 하는 것들을 야당 의원들도 의도적으로 흘립니다. 왜냐면 언론의 취재 협조로 이제 내가 오늘 이거 뭐 할 테니까 다들 좀 취재 좀 제대로 해달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전에 정보를 좀 주기도 하고요. 뭐 사실 의원들 입장에서는 국감장이야말로 본인이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최대한 그 자리니까요. 뭔가 큰 건이 있으면은 감추기보다는 어차피 다가오는 일정이니까 그렇죠. 언론에 많이 홍보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감에 대한 부담이 갑자기 생기진 않았을 것이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과거에 조윤선 장관이 그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위증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긴 하죠. 그렇죠. 근데 뭐 그런 사례는 아주 드문 사례고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말했던 것처럼 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빠져나갈 개연성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저는 그래서 수사의 변곡점이 생겼다. 이게 제 심증입니다. 유추하고 이렇게 있다. 보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네. 근데 저 하나만 진짜 궁금하거든. 현근택 변호사한테 오늘 물어보고 싶은 건데 난 항상 이런 사태가 있으면 그게 얘기잖아. 이게 그런 얘기 나오잖아. 겉으로는 사직서 내고 사표 수리한 건데 이게 사임이야 경질이야라는 거. 그러니까 어제부터 오늘 사이에 뭔가 변곡점이 생긴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조국 장관이 그만두겠습니다. 당이나 청에게 이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청와대와 당 쪽에서 그만하지 실질적 경질. 요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뭐 정확히 경질 쪽이 아닐까 싶긴 한데. 건 없는데요. 근데 이제 일요일 날 당정청 회의를 했다는 게 하는데 거기도 핵심이 이제 검찰 개혁이었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국 장관이 그래도 뭔가 마무리를 하는 모양으로 이제 국무회의에 올릴 그런 안건들을 상정하고 내용들을 정리하는 안 그랬으면 굳이 일요일 날 이거 할 필요 없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일요일 날까지 열어서 할 필요 없잖아요. 물론 그전에 아주 성급한 일은 하지만 그렇게 본다 그러면 물론 이제 뭐 이게 본인이 결심이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가족이 수사받는 상황이 이러기 때문에 누가 결정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마
모두들 뭔가 얘기하기는 조심스러웠을 거라고 봐요. 분위기상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어제 오늘의 변화라 그러면 오늘 아침에 좀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있었잖아요. 네. 지지율도 거의 차이가 안 나고 대통령 지지율도 뭐 거의 대선 때 지지율 정도고 특히 가장 중요한 이제 한국당과의 지지율 격차도 거의 뭐 1% 0. 몇 프로 정도라 그러면 그렇죠. 0. 몇 %가 그렇죠. 나왔죠.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좀 정부와 여당에 좀 자기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부담을 네. 많이 주고 있다. 그 얘기도 저는 근데 있다고 살짝 봐요. 이번에 지점은 뭐냐면 저는 이제 그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라고 했던 서초동 집회가 저는 뭐 굳이 그 주장하는 대로 진짜 여권과의 소통이 없이 시민들만으로 이루어진 자발적인 집회였다고 좀 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시그널은 주고받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희한하게 저는 12일 집회가 마지막이다라는 의사를 지난주쯤에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시점에 이미 변곡점이 이 시점에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을 약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집회라는 것은 사실 준비하려면은 한 일주일 전부터 미리 준비해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12일이 마지막이다를 선언한 것은 그 이후에 양당 간의 판단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시점이었고 저는 그 판단의 지점이 어디였냐 보면은 아까 언급했던 현근택 변호사 언급했던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그 수요일 날 이후에 수목금 이렇게 가는 지난주 과정 속에서 2연타로 어떤 변곡점이 될 만한 일이 터집니다. 유시민 장관과 KBS의 어떤 그런 알력 관계 이런 것들이 생겼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뭐 한겨레 측의 보도가 터졌습니다. 네, 한겨레 20일이죠. 한겨레 20일에.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상당히 제가 봤을 땐 유의미한 변곡점들이었는데 그게 하락 추세를 막지 못했어요.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이후로 그 단조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권 입장에서 정세를 분석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게 변곡점을 뭐 반등하는 변곡점이나 정체를 만드는 변곡점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라는 걸 판단했을 테고 그게 아까 이제 현근택 변호사가 언급했던 뭐 단순한 지점으로서 잡혀긴 하지만은 자유한국당한테 하루 정도 뒤지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것들이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된 근거가 된 걸로 좀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준석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일종의 지원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다. 아닙니다. 어쩌면 저희가 그걸 이제 사후에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걸 막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그 파급 효과가 반전시킬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데 결론이 도달한 것이 아닌가. 저는 당연히 유시민 이사장도 지적한 지점 중에 당연히 합리적으로 지적한 부분도 있고 과한 지점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 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뭐 마이너스 효과인지 플러스 효과인지 하지만 하락 추세를 막지 못했다는 것은 자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근데 그 어쨌든 이제 대통령께서는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국 윤석열 이 환상 조합 뭐 얘기도 하셨었고 어쨌든 그리고 이제 아까 현근택 변호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오전에 그 특수부를 줄였죠. 어쨌든 특수부를 줄이고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된 본인은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검찰 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올랐다. 궤도에 오른 건 사실이지만 갈 길이 멀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조국 장관은 했는데 어쨌든 일단은 이제 레일 위에는 기차를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요거부터 얘기할까? 네. 대통령 조국 유석 한상조 왜 실패인데 저는 오늘 대통령 얘기 보면서 좀 많이 얘기했어야 되는 부분이 좀 덜 들어가고 안 해도 되는 얘기가 2개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얘기했어야 되는데 안 들어간 거는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이 이 대통령 인사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태 최종 책임자 대통령 맞습니다. 네. 대통령 처음에 뺐으면 되는 거거든요. 문제 생겼을 때. 그렇잖아요. 인사권이니까. 근데 가져오다가 결국 사퇴한 거예요. 그럼 결국 책임은 대통령 지는 거예요. 30일 동안 이 서초동 광화문 이 난리. 우리 방송도 맨날 그거만 했잖아요. 저도 입이 아파 이제. 하도 해가지고. 네. 어쨌든 그 정도로 결국 대통령 인사권에 실패한 거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뭔가 좀 사과까지는 아니라도 좀 더 절절한 어떤 그 국민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송구스럽습니다. 한마디로 끝낸 점. 그거 하나 안 들어간 건 아니에요. 송구스럽다가 있으니까 덜 들어갔다 하나. 들어가서는 안 될 게 들어간 거는 2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언론에 대한 거. 예? 결국은 언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언론은 뭐 성찰하라 이런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야? 이 사태에 있어서 언론이 니들이 왜 이렇게 맨날 몇 곡지씩 조국에 대한 단독 보도 쏟아내? 결국 언론의 그런 취재가 조국 사태를 키운 거 아니야? 이 인식이 들어가 있는 거다. 하나 문제다. 2번째, 요거 조국 융저로 한상조. 요거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 하버드생 투인데 하나가 원이면 또 하나 디아도 맞죠. 그렇잖아. 투톱이요?
투톱에 환상 투톱에 잘 될 줄 알아서 실패했대? 원톱 조국 이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잖아. 검찰개혁 계속 하자니까. 그럼 디아더는 뭐야? 유는 거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전체적으로 보라 조국 윤석열 환상 투톱이 정말 잘 될 줄 알았는데 잘못돼서 실망스럽다. 그런데 검찰 개혁을 계속 가야 된다.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그걸 추진했던 조국 톱은 잘한 얘기를 건데. 확대 해석하면 뭐냐면 아니, 그럼 윤석열 장관도 아니라. 윤석열 장관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 총장도 뭔가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냐 책임져야 이런 되는 게 아니라 검찰에 뉘앙스로. 대한 책임은 임기전도 어떻게 책임져요? 윤석열 총장과 검찰과 언론에 대한 강한 불신이 담겨 있는 메시지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에는 검찰 개혁을 계속돼야 됩니다. 그건 오케이. 대통령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거 빼고 나머지는 어쨌든 나의 장관 선택 실패로 그리고 내가 어쨌든 인사권 실패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렇게 한 달 동안 혼란을 오게 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라는 마음보다 본인의 선택 실패에 대한 어떤 미안한 마음보다 이 사태를 이렇게 끌고 온 건 윤석열의 검찰과 언론 아니야? 그 두 사람에 대한 언론과 검찰에 대한 강한 불만이 섞여 있는 메시지라고 봐요. 저는 오늘 대수모 메시지는. 저는 근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검찰도 하나의 고민거리가 생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야 되는 것이 명분상은 옳으나 안 할 수는 없죠. 여기서 물러나면 말이 안 되죠. 안 하는 건 원칙이 어긋납니다. 그런데 원래 정치권의 상리를 하면 조국 장관을 정치적인 인사로 봤을 때는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을 때는 법적 책임은 뭐 사실상 강한 요구가 언론에서 들어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 2년 3년간의 적폐청산 수사로 인해 가지고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다소 이거에 대해서 좀 복수 심리 같은 걸 작용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자면은 여론이 어떻게 흐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나 아니면 정치권의 상례로 저도 야당 인사로서 봤을 때 앞으로는 제가 도리상으로도 조국 장관에 대해 가지고 뭐 추측이나 아니면 이런 것에 기반한 어떤 이야기를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론이 어떻게 흐를지는 청와대도 예의주시할 것 같고요. 저는 또 이제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아까 대통령이 언론에 대해 가지고 개혁 의지를 또 사실상 밝힌 거거든요. 그런데 언론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KBS에서는 이미 이게 상당한 갈등으로 이제 비화가 되고 있지만은 예전에 보시면은 세월호 보도 때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있은 다음에 4월 21일에 이정현 그다음에 홍보수석이 전화해가지고 그렇죠. 그 김시곤 보도국장에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뭐 그 대통령이 KBS를 보고 말았네 이러면서 나 좀 한번 도와줘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그때 그게 이제 재판까지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어떤 언론에 대한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이 정권에서도 이제 정권 후반부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한 관심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긴장 관계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언론과는. 그런데 지금 이제 언론과의 긴장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여권의 전반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오늘 방송하면서 보니까 이 언론에 계신 분들이 이 언론을 언급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아마 이제 방송을 많이 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많이 드러났다고 봐요. 이번 수사하면서 그동안 사실은 검찰발 기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단독 기사도 많고 이게 도저히 검찰에서 안 나오면 나올 수 없는 그런 내용도 많았거든요. 상장을 어떻게 유지했다 아니면 압수물에서 나올 수 있는 거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그동안 우리가 심각하게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많이 생각해왔는데 이번에 보면 거의 그동안에 검찰이 그동안 수사하던 어떤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정당성도 받고 또 이래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약간 분위기도 만들고 이 사람 뭔가 나쁜 짓을 했네 이런 거 만드는 게 굉장히 많이 드러났다고 봐요. 마지막에 아마 KBS 문제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피의사실 공포라는 게 지금 뭐 거의 유명무실화된 법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루어지는 건 언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원래 처벌은 대상이 뭐 수사기관이지만 사실은 수사기관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러면 얘기 확인 취지를 하거나 뭐 있으면은 어쨌든 돌려서 하는 방식인데 실제로 그걸 행하는 분들은 언론이 되게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당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 얘기하는 이제 윤석열 총장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부분은 제가 보기에 대통령 메시지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냥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앞에 이제 송구스럽다가 한 10% 정도고 뒤에 이제 언론 얘기가 한 20% 정도로 보면 나머지 한 70~80% 정도는 대부분 이제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해야 된다 이런 것이지 이 수사가 뭐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수사에 대한 내용은 윤석열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뿐인데 그거는 사실은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다 그렇게 본 거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어쨌든 장관하고 검찰총장으로서 이 검찰 개혁을 잘 해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둘 다 임명한 거잖아요.
검찰 개혁을 잘하겠거니 해서.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조국 장관이 사임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지. 이 수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든지 이렇게 얘기한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근데 그리고 일단은- 여기 한 가지만 더 네. 하자면요. 지금 가장 골머리가 아플 만한 사람들은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이해찬 대표 같은 지도부는 고민이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 사실 민주당은 당력과 그리고 지지층의 동력을 상당 부분 조국 장관을 지키는 데 사용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제가 이건 완전히 사인의 관점으로 갔을 때 조국 장관이란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조국 장관의 지지층도 형성됐고요. 그러다면 조국 장관의 총선 출마와 관련된 관심도가 또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그럼 조국 장관에게 명예를 회복할 길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당 차원에서는 조국 장관이 출마한다면 PK 지역에 출마해야 될 텐데 그 선거에 부담을 줄 영향 때문에 반려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민주당에서 이 전국을 푸는 데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이번 사태에 있어가지고 대다수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조국 장관의 문제 없음 쪽에 사실상 의견을 냈고요. 우리가 이름을 알만한 박용진, 금태섭 등의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 문제 있을 수 있다는데 그게 아주 일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의 입장을 변경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좋아요. 총선의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 봅니다. 얘기는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주제를 하나 갖고 좀 예. 우리가 얘기를 향후 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이준석 위원의 이야기 제가 좀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언론과 관련해서 그 언론에 대한 불신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아주 극도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느 진영을 지지하는 것과 상관없이 뭐든지는 그렇죠. 예. 현장에 근데- 나가보면 아시잖아요. 현장에 예, 나가보시면. 그런데 그러니까 분명히 좀 문제가 있는 취재 관행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그 단독 가지고 이제 서로 막 경쟁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특히 그 점점 매체가 예전에 이제 올드미디어에서 핸드폰으로 바뀌면서 이 클릭수 때문에 이제 단독을 앞에 달아야 클릭이 좀 더 되니까 그때 저도 이제 그거를 보면 상당히 좀 와닿는 게 있었어요. 한 일간지 기자였던 전직 지금은 이제 주간지나 이제 약간은 이제 진보 성향의 매체에 있는 한 기자분이 쓴 자기 고백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독 단독을 많이 하던 정말 잘 나가던 기자에게 비법을 물어봤더니 검사와 신뢰관계가 돼야 된다. 아마 검찰발을 좀 그렇죠. 뭐 그런 건 있죠. 법조, 법조에서 이제 법조에서. 속이 잘 나간다는 네. 이제 에이스들은 네. 검찰 지도부. 그러니까 이제 신뢰 셀러스 좋아해. 마켓이 된다 이거예요. 네, 맞아요. 셀러스 마켓이 된다는 건데 과연 그게 이제 언론이 역할인가? 예. 정상적으로 가는데 이게 옳은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언론사에 다니고 있지만 상당히 좀 회의적인 생각이 참 많이 들면서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각자 이제 흔히 기자들이 물 먹었다 그러잖아요. 이제 다른 데에서 특종을 하고 낙종을 하면 이제 물 먹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검사들에게 줄을 대고 이제 친하게 지내는 거죠. 이건 뭐 어떻게 뭐 향응을 제공하는 건 아니니까 언론사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하나 얻으면 그거를 상당히 어쨌든 우리 단독 이래가지고 엄청 크게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여러 개가 돼버리면 뭐가 중요한지도 잘 모르겠고 점점 이제 그 프레임이 되게 막 이상해지잖아요. 막 그러니까 다 단독이고 다 뭐 막 이렇게 되면서 정말 이렇게 개판이 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조 출입 기자가 검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법원도 하잖아요. 네. 법원은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음. 재판은 공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법원마다 다 공부 판사가 있어서 그렇죠. 뭐 영장 문제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재판이 있으면 브리핑을 합니다. 음. 그다음에 일반 행정부처도 보면은 출입 기자들이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보도 자료 주지만 본인들이 뭐 취재도 하고 이런 식이에요. 유독 검찰만 그렇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실은 수사는 밀행성이 원칙이에요. 네. 몰래 하는 거죠. 네. 알리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어쨌든 수사하는 분들도 이거 뭔가 좀 알리기도 쉽고 기자들은 뭔가 안 알려진 건데 비공식적으로 뭔가 알고 싶고. 보도가 되고 싶고 네. 보도가 되는 게 좋고 그러니까 니즈와 원칙은 맞는 거죠. 그렇죠. 서로 네. 어쨌든 이해관계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안 되는데 비공식적으로 되는 거.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인간관계, 개인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공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런 게 제가 보기엔 근데 또 그러니까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해주잖아요. 아 그렇죠. 돌려서 얘기하죠. 아 뭐가 왜 없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꼭 그러면 그거 받아다가 없대더라 뭐 이러면서 막 쓰는 거 아니에요. 확인해 그렇죠. 줄 수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물어보면. 이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처럼 이게 뭐 수사 과정이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나라는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아주 뭐 강력 범죄나 무슨 뭐 테러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면 어차피 이거 보면 뭐 권력형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개인 비리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제가 보기엔 이 수사 관행은 결국은 엊그제 나왔는데 그게 딱 좋아요.
기본적으로 수사하는 검사는 기자들하고 접촉 안 한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공보 사실 지금 준칙에도 있습니다. 공보 그 검사라든지 지정해놓게 돼 있어요. 이런 분들 통해서만 한다. 참고 일어나 하면 이런 문제 안 생기거든요. 왜냐면 참고 일어나 하면 어쨌든 누가 말했는지 알잖아요. 네. 검찰 발로 나오면 그 사람이 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물어봐도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쉽게 말하면 정당에도 마찬가지예요. 당에도 대변인을 디는 이유가 사실은 의원들도 다 단독도 하고 싶고 보도도 나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공식 창구는 있는 거죠. 대변인으로.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제가 보기에 검찰도 이제 고민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조국 사건 때도 피의 사실 공표 많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차피 그건 청와대와 당에서 제동을 만약 그 제동을 안 걸었으면 더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청와대하고 당에서 엄청 제동을 걸었어요. 걸리기만 해라 이러고 있어요. 걸리기만 해.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 사모펀드에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딱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더 이상 안 네, 나오고 있긴 그러니까 해요. 보면 예, 말씀하신 대로. 표창장에서 나와. 왜냐면 그거는 피의 사실 공표가 아니거든. 기소됐으니까. 그러니까 파일이 나왔다 나오는데 사모펀드에서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피의 사실 공표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지금 수사 보안이. 진짜 심했던 거는 적폐수사 때 진짜 심했죠.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심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이 관련자 수사받는데 좀 깊숙이 개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제 입에서 몇몇 언론사에 단독 나간 것도 많고 예. 그래서 어떻게 그 피의 사실 공표가 이루어지고 단독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프로세스를 저는 몸소 경험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해봐서 아는데 제 입으로 나온 것도 있으니까 그럼 제가 근데 그런 그 취재 관행이 어떻게 바람직하다고 보이세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어떤 식이었냐면 저 네,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제가 이제 담당하는 어떤 그 일종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아주 친한 기자 네. 몇몇 언론사 제가 많이 출연하는 그렇죠, 몇몇 그렇죠. 언론사에서 그렇죠. MBC는 아닙니다. 그때 네, MBC 네. 출연한 게 네, 아니어서 네. 와가지고 오늘 뭐 없었어요? 그럼 오늘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은 그럼 제가 확인합니다. 확인해. 그럼 확인해요. 검찰에. 네. 그럼 검찰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죠. 그렇죠. 그럼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게 이제 단독으로 나가요. 네? 확인해 줄 대신- 수 없다를 들으면 맞구나. 네, 이렇게 대신 생각하는 단독 거구나. 나갈 때는 취재원은 저의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부탁하는 건 있어요. 야 이거 언제까지 쓰지 마라. 이거 음, 나가면 우리 지금 힘들다. 조사받을 때. 음. 그럼 부탁하면 진짜 안 써요. 신뢰관계는 그러니까 개인 간의 엠바고를 해주는 거네요. 개인 간에. 근데 네. 나 이거 또 얘기해도 되나? 어떤 모 언론사 되게 유명한 기자입니다. 그 기자는. 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어느 날. 저 친분이 없는데. 네. 뭐 누구누구입니다. 그래서 어이구 유명하신 분이 왜 전화 주셨어요? 그랬더니 뭐 누구누구 꺼내서 제일 잘하신다고 그러셔서 다도 그래서 뭐 해서 제가 그냥 뭐 오늘 뭐 이거 하나 있었어요 하고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안 나갈 줄 알았어요. 그냥 확인. 그랬더니 제가 5시 넘어서 그 6시 돼서 알려드렸는데 그날 메인에 나갔더라고요. 근데 그 결과적으로 오보였어요. 결과적으로 오보였어요. 그냥 써버리더라고. 근데 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시청 쪽입니까 아니면 광화문 쪽입니까? 아이고 뭐 얘기 못합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들은 얘기는 말이 엇나갔는데 예.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당에서 저 법무부에서 나왔던 것처럼 공보 검사를 두는 거는 바람직하고 봐요. 그거는. 저는 그러니까 그렇지만 브리핑을 해야 된다. 브리핑을 예를 들면 해야 예전에 특검 때 그 예, 특검이 예. 맨날 특검은 그러고 했잖아. 오후 2시에. 오늘 특검 발음 특검이라고 했을 때. 예. 그리고 맨날 브리핑했어요. 그렇게 이런 대형 사건이 번졌을 때 누구 하나가 매일 브리핑하는 거 국민의 알 권리와 감시 언론의 감시기능 측면에서 해야 된다. 예. 이걸 아예 못하게 하고 깜깜이라면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국민들과 언론들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단 다 검찰 관계자라서 여기 얘기하고 저기 얘기하고 이거는 좀 지양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론이 분열이 심한 사안에 대해 가지고 예. 예를 들어 이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국정농단 사태 때 보면은 갑자기 검찰이 나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 지금 정경심 교수를 예. 예를 들어 뭐 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맥락이 없어요. 그러면 한쪽 진영에서 그걸 용납하겠냐고요. 그렇죠. 반대로 정경심 교수는 보니까 이 혐의는 뭐 무혐의고 저거는 무혐의고 이거는 기소하고 나중에 그 용납하겠냐고 중간 관계가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공보 기능은 강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저는 굉장히 좀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그 피의 사실 공표되는 부분만 보고 있는데 반대로 이번 사태에서는 저는 어떤 수사보다도 니네 아무것도 없지라고 조롱하는 문화가 강한 건 또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검찰에 대놓고 이제 그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예. 검찰이 무슨 20명을 투입해가지고 뭐 수사관도 50명 투입해가지고 나온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니네는 적폐 검찰이다. 뭐 이런 논리를 끝없이 여당이랑 이런 데 나와서 떠드는 건 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항상 비유하지만은
모순적인 자세에 보면은 피의 사실 공표를 하지 마라. 대신 니네 아무것도 없지. 이걸 동시에 하라는 건 약 올라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화 자체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까 공보 기능을 정상적으로 강화하는 것인데 이번에 아까 말했듯이 그 여권에서 조국 장관을 옹호하기 위한 그 행태 자체도 굉장히 미성숙했다. 저는 아니 저 사람들이 어쩌려고 저렇게 검찰을 조롱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아니 조롱하는 사람의 수준이라는 게 일개 그냥 인터넷 방송하는 그냥 정치권에 연루되지 않은 그런 분부터 기자들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뭐 유시민 장관에 이르기까지 니네 아무것도 없지. 니네 검찰이 헛다리 짚었지. 이렇게 계속 조롱하는 거는 이것도 저는 만약에 진짜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않길 원한다면은 올바른 접근 방식은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잠깐 제가 또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이제 특검 때 브리핑한 거는 법적 근거가 있었어요. 특검법에 브리핑을 하게 돼 있어. 근데 지금 일반 수사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공보준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공보준칙에 보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 공인이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뭐 수사 어떤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건 내용이지 진행 상황물 브리핑하게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좋은 얘기 하셨는데 이번에 사실은 유시민 그 김경록 녹취록 유출되면서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처음에 사실은 언론사에 나간 게 누가 나갔느냐 그게 궁금했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제출했다 그랬는데 근데 언론에 있는 분들은 변호인을 많이 집더라고요. 저는 아니라 그랬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검찰이 변호인 측에서 나간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얘기처럼 그동안의 이 수사 진행 상황이 반드시 나간 게 꼭 검찰만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변호인과 언론과의 역할이 그동안 사실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인데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있는데 또 하나는 근데 저는 이제 피의 사실이 지금 막 안 나온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 검찰이 그동안 뭐 정부 여당에서 압박해서 안 나온다기보다는 사실 이번에 오천 조카 그 공소장을 봐도 사실 그동안에 막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별거 없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수사 과정에 뭐 계속 뭐 나오지만 그동안 우리가 뭐 언론에 나오는 건 이만큼이라 그러면 공소장은 제가 보기에 한 진짜 요만큼이거든요. 한 10%도 안 되는 거예요. 언론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오히려 별 내용이 없어서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일단은 이제 그 사안에 대해서 바라보시는 관점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뭐 그거를 평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